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에 있는 이현주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선생님들과 과학기술 관련 사회 쟁점 교육의 이해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아마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실 텐데요. 라돈 침대와 같은 침구류에 속해져 있는 포함되어 있는 발암물질들,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과 같은 문제들도 굉장히 많은 이슈화 되고 있었고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주춤하지만 사실 미세먼지와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서 생리대에 어떤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뭐 살균제 계란 등등 엄청나게 많은 화학 물질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나친 어떤 개발로 인해서 싱크홀 같은 문제들도 많이 뉴스에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AI가 화제죠. 네. AI에 대한 어떤 위협 이런 것들도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어떤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과학교육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사회 쟁점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Social Scientific Issue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운영하는 것을 SSI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SSI의 특징을 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과학기술의 양면성을 드러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엄청난 어떤 이득이 있죠. 에너지의 효율성이 높다든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한다든지 이러한 이득되는 면도 있지만 반면에 한번 사고가 났다고 하면 엄청난 위험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은요. 정답이 없는 비구조화된 문제입니다. 비구조화됐다라는 것의 의미가 정답이 없다라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해서 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의 안만 같이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SSI의 특징이 될 겁니다. 네,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는 논쟁적인 문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문제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에서는요. 최근에 거점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창의교육 거점센터라고 해서 핵심 교원을 양성하는 거예요. 창의적 수업을 할 수 있는 핵심 교사를 양성하는 건데 저는 이제 중등교사들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중등교사들과 이 SSI를 주제로 3년에 걸쳐서 어떤 수업들을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주제들에 대해서 주제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해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마지막 해에는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를 이제 같이 다루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어떤 사회적 문제들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각 해별로 어떻게 저희가 다루었는지, 개발했는지를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업은요,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학생들이 문제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제가 어떠한 쟁점이 있고 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천을 옮기는 그런 4단계의 어떤 수업 모델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먼저 식품 첨가물 안전하게 섭취할 수는 없을까라는 주제로 개발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수업에서는요. 학생들하고 플리커스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일주일에 너희들 콜라 얼마나 먹니? 일주일에 너희들 뭐 사발면 얼마나 먹니? 과자는 몇 봉지나 먹니? 이런 것들을 플리커스를 사용해서 학생들이 내가 정말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그런 그 식품 첨가물을 먹는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설문조사를 좀 했고요. 그러고 나서 엄선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엄선이라는 앱을 깔게 되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뭐 신라면,
또는 꼬북칩, 편의점 도시락 등등에 포함된 그 식품 첨가물의 리스트와 그 식품 첨가물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그럼 니네들이 일주일 동안 먹은 그 식품에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해서 정말 어떤 것은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위험한 첨가물도 들어있구나.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인식 단계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아질산 나트륨 그 검출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학생들하고 건강한 햄이라고 불리는 햄이라든지 육포라든지 소세지라든지 이런 등등 가공식품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식품 첨가물이죠. 아질산 나트륨을 검출하는 실험을 해봤어요. 아마 선생님들 요 키트로 구입하실 수 해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학생들하고 보다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설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양을 검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 가설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좀 더 끓는 물에 한번 넣어보자. 담그는 시간을 오래 해보자. 물에 담그는 시간을 오래 해보자. 등등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아질산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탐색의 시간을 가졌고요. 공유에서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식품 첨가물을 계속해서 섭취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신호등 토론을 통해서 한번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마지막에서는 그림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식품 첨가물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실행에 옮기는 그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선생님들께 SSI 수업에 주된 어떤 특징들을 보여드리기에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해는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준비해봤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주제로 아마 많은 분들이 수업을 해보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문제인식 단계에서는 여기 알바트로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크리스 조던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와이 근처에 한 섬에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살았습니다. 그 새는요, 날개를 이렇게 쭉 피면 한 4, 5m 정도 되고, 한번 날기 시작하면 한 일주일 동안을 이제 바다 위를 막 달리면서 먹이를 이제 먹고, 그 먹이를 가지고 이제 자기의 새끼에게 이제 넘겨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알바트로스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조명한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바로 알바트로스입니다. 한번 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 바로 이 아래 제시되어 있는 사진들입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새 안에 온갖 플라스틱 조각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엄마 새는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하면서 바다 위에 떠있는 플라스틱을 먹고 그것이 얼마나 유해한지 모른 채 자기 아이에게 먹여주는 거죠. 참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게 정말로 심각한 거구나. 동물들을 죽일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학생들이 좀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탐색 단계입니다. 과학 효과를 좀 연결시키기 위해서 유수의 작용을 한번 도입해 봤는데 여기 조그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약간 시뮬레이션 같은 겁니다. 바다 위에 작은 스티로폼으로 쫙 깔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거예요. 해수의 유수의 작용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스티로폼들이 움직일까라고 하는데 이게 한 3, 4년이 지나면요. 스티로폼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이게 모이는 거 보이시죠? 하얗게 섬처럼 만들어지는데 여기 지역이 바로 그 알바트로스가 사는 그 섬이에요. 미드웨이 섬이라는 곳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이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와이 섬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비치만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즘 굉장히 미세 플라스틱 조각으로 아주 골치를 앓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근처에 있는 섬이 바로 미드웨이 섬이고 거기에서 알바트로스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학생들하고 이런 어떤 해수의 작용을 배운 다음에 모든 플라스틱이 과연 물에 뜨는 걸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을 모아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사도 일부 준비를 해서 그걸 작은 조각으로 좀 잘랐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모든 플라스틱이 물에 뜨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는 뜨기도 하고 어떤 건 가라앉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재활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 아마 많은 그 재활용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그런 안내가 굉장히 많은데요. 학생들도 직접 여러 가지 플라스틱을 비교해 보면서 아, 이건 재활용이 되고 이건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이 되는구나. 아, 이건 재활용이 안 돼서 이렇게 버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에서는요, 제가 요 판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요것은 허니콤 카드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다 육각형의 카드입니다. 가운데 요 파란 카드가요. 요 파란 카드는 그 주제 카드예요.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이라는 카드가 있고요. 노란 카드는 원인에 관한 카드입니다. 원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원인이고요. 각 카드에는 키워드가 좀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빨간 카드는 위험성에 관한 카드입니다. 위험을 나타내는 카드고요. 위험에 관련된 키워드가 좀 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카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에 관한 카드예요. 마찬가지로 키워드가 적혀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조별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노란 카드를 내면서 아, 이것과 관련된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은 이거야 라는 것을 스스로 하나씩 이제 이야기해 보죠. 돌아가면서 한 2번, 3번 돌아가게 되면 카드가 점점 이렇게 불어나는 것을 학생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 이렇게 많은 원인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위험성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대처 방안들이 우리가 있구나.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애들이 만나서 이런 카드를 하기 힘들어서 제가 구글 슬라이드로 옮겨보기도 했습니다. 이 카드들을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학생들과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 옮겨가면서 조별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활동 끝난 후에 망고보드를 통해서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천 단계인데요. 여기 앞에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이거 뭐로 보이세요? 네, 멋진 고래입니다. 네, 이 고래인데요. 이 고래는요, 이 작품은 크리스 조던, 앞에서 말씀드린 크리스 조던의 작품입니다. 크리스 조던은요, 여러 가지 작품을 해서 전시회도 우리나라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눈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잠깐만 봐주세요. 네, 봐주시면 네, 이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뭐가 보이시나요? 네, 여기 플라스틱 봉지들이에요. 비닐봉지들입니다. 크리스 조던은 전 세계 바다의 1평방마일에 떠있는 플라스틱의 봉지의 수가 5만 개래요. 그 5만 개의 사진을 통해서 이 고래를 표현해냈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요, www.chrisjordan.com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콜라주 작품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콜라주를 학생들하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학생들한테 일주일 동안 네가 쓰는 모든 플라스틱, 버리는 플라스틱을 사진을 찍어 와라, 조별로. 그래서 일주일 후에 조별로 이제 사진을 모으면요. 한 100장 이상이 됩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100개가 이상이 돼요. 그럼 그 사진들을 가지고 콜라주 앱이 있습니다. 콜라주 만드는 앱이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폰에서도 다 가동되는 그런 콜라주 앱이 있습니다. 콜라주라고 쳐보시면 여러 가지 앱이 나오거든요. 그 앱을 활용해서 이렇게 콜라주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 새의 모습이 콜라주입니다. 이 만든 새를요, 서로 카톡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카톡에서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여기에 고래의 눈을 보는 것처럼 확대된 그 안에 플라스틱 사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조는 이렇게 글자로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티셔츠에 새기기도 하고요. 조그만 동그란 핀에 그 그림을 새겨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실천 활동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차년도 수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거점센터에서는 3차년도의 키워드를 인공지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SSI 수업을 어떻게 인공지능과 연결시켜서 수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팀이 5분의 과학교사가 같이 계신데요. 이 5분의 과학교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처음 접해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AI의 원리는 뭐고 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하나의 수업을 모듈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AI를 적용한다. 그리고 이번에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수업을 한다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학 수업에서 AI를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요. 먼저 학생들이 AI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 AI가 과학적인 어떤 탐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 하나의 요즘 많이 사용하는 그런 탐구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은하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은하나 외계 행성, 천문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로부터 오는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눈으로 아니면 사람의 어떤 기술로 그 사진들을 분석하거나 분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AI가 하나의 탐구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아이디어를 학생들한테 좀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육용 AI 앱을 활용하는 방법을 학생들하고 같이 적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앱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 있는 건 티처블 머신이라는 앱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앱이고요. 선생님들 이거 들어가 보시면 한 5분이면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진을 인식하는 그런 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하는 거. 이런 어떤 모델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바로 티처블 머신입니다. 단순히 사진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요. 소리도 분석합니다. 동작도 분석해요. 예를 들어 소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들하고 해본 게 기타의 솔과 피아노의 솔은 어떻게 다를까요? 파형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파형의 다른 것을 계속해서 학습시키면 제가 어떤 것을 연주할 때 이건 기타야, 이건 피아노야 라는 것을 인공지능이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앱이 바로 티처블 머신입니다. 그것과 비슷한 앱이요. 머신 러닝 for kids라고 해서 나오는 앱이 있고요. 또 요즘에 엔트리나 스크래치에서도 인공지능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사용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이얼로그 플로우라는 앱이라든지 카카오톡에 있는 어떤 그 챗봇 기능, 그다음에 담비 AI도 마찬가지로 챗봇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셀프라는 앱은요, 그 웹툰을 만들어주는 그런 앱이고요. 오토 들어오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도와주는 앱입니다. 그 외에도 얼굴을 만들어내는 거, 더빙하는 거, 또 그림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앱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이제 AI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인데요. 캐나다의 액추아라는 단체에서는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AI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6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6개의 빅 아이디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데이터, perception, the representation and reasoning, learning, natural interaction, and societal impact 해가지고 6개의 빅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를 해서 학생들이 AI를 배운다라고 하면 이 6개는 알아야 된다. 그것이 또 수학이나 과학 교과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또 처음에 이제 초보 단계에 있는 학생부터 전문가 단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이런 개념들을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먼저 데이터라는 것은요. 과학에서 특히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인공지능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가 얼마나 좋은 데이터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가 있죠. 이런 부분. 그다음에 perception입니다. 어떻게 인공지능은 사진 속에서 패턴을 인식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representation and reasoning은 그 학습, 어떻게 모델을 만들어내느냐. 어떻게 그 패턴을 인식해서 어떤 추론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느냐라는 부분이고요. learning은 어떻게 학습하느냐, AI는 어떻게 학습하느냐, natural interaction은 어떻게 AI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느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societal impact는
AI가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를 가져오느냐, 어떠한 윤리적인 문제를 가져오느냐, 어떠한 한계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 6가지의 빅 아이디어가 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수업을 한번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문제인식, 탐색, 공유, 실천 이렇게 4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멀쩡이기 동물 보호를 위한 AI에 관련된 주제, 그다음에 멸종위기 동물 체법 만들기,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위한 우리 실천 해서 3단계로 크게는 이렇게 4단계에서 3단계로 이렇게 주제를 한번 세워봤고요. 여기 사용되는 AI 툴도 여기 제시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티처블 머신, 담비 AI, 오토드로우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는 어떤 빅 아이디어에 포함되는 아이디어들을 여기다 적어봤습니다. 총 차시는 6차시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문제인식 단계인데요. 문제인식 단계에서는요. 학생들하고 같이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동물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 학습지 보시면 우리나라에 1급으로 분류된 멸종위기 동물은 뭐가 있고 2급으로 분류된 건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활동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을 일반 학생들에게도 투입을 했는데 영재 학생들하고도 한번 해봤거든요. 영재 학생들에게는 정말 그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느껴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의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데이터 셋을 구해가지고 그 데이터로부터 어떤 패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학생들이 그린 그래프들입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이 호박벌과 나비개체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시점들이 이제 존재하죠. 그 다음부터 약간 플럭추에이션은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개체수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색 단계에서는요. 와일드북이라는 단체를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선생님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wildbook.org에 들어가시면 이 홈페이지의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와일드북이라는 단체는요. 생물학자와 시민과학자, 또 환경운동가, AI 기술자들이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데이터를 수집하고 야생동물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이제 노력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진 데이터를 서로 모으고 그걸 공유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야생동물들이 특히 보호해야 되는 그 동물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고 그 개체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여기에 바로 AI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멸종위기를 이 동물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AI가 사용될 수 있다. 우리가 첨단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학생들한테 주고 싶었습니다. 선생님들 표범, 제규어, 치타, 퓨마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무늬가 조금씩 다르죠. 자세히 보면 이 무늬가 다릅니다. 표범의 무늬와 제규어의 무늬, 치타의 무늬가 사실 다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데도 좀 한계가 있겠죠. 특히 밤이라거나 아니면 멀리 있는 거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사실 그 개체를 인식하는 것이 실제로 어려울 거예요. 근데 AI는 충분히 그것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통해서 서로 다른 사진으로부터 동일한 동물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개체를 식별할 수가 있대요. 동물들을 구별해내기 위한 어떤 패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거죠. 그죠? 마치 여러분들 페이스북 쓰시면 거기서 얼굴을 딱 인식해서 감지하는 것처럼 이 AI 기술이 동물들의 개체의 이동, 개체가 이게 치타인지 표범인지 이걸 구분할 뿐만 아니라 사실 더 정밀한 기계는 이게 어떤 개체인지까지도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그러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 사진과 이 사진을 구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원리를 학습하기 위해서 저희가 티처블 머신을 도입을 했습니다. 학생들하고 어떤 활동을 했냐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멸종위기 동물 하나를 조사한 멸종위기 동물의 사진을 한 20-30장을 구글에서 찾아와라 라는 숙제를 내줬어요. 또 그것과 유사하게 생겼다라고 판단되는
외래종 또는 다른 종들을 찾아서 그 사진도 2, 30장을 저장해 와라 라고 이제 과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막 찾아봤겠죠. 한국 수달 사진들을 막 찾아보면서 수달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랑 비슷한 뉴트리아를 한번 찾아볼까? 뉴트리아 사진도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학습의 효과가 있었겠죠. 티처블 머신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게 이제 클래스 1, 클래스 2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클래스 1에 이름을 한국 수달이라고 적고 거기에 한 2, 30장의 사진들을 이제 업로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뉴트리아 사진을 3, 40장을 이제 업로드를 시키게 되고 트레이닝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오른쪽과 같은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진을 선생님께서 여기 입력하지 않은 하나의 사진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것을 이제 이 모델에 갖다 대시면 이 사진을 인식하고 얘가 이거는 한국 수달일 확률이 37%야. 그리고 뉴트리아의 확률이 67%야. 이런 답을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입력한 사진들을 바탕으로 이 AI는 패턴들을 인식해서 수달과 뉴트리아를 구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죠. 원리를 같이 학생들하고 학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봤고요. 요거를 이제 패들렛에 올려서 각각을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불곰과 반달가슴곰, 그다음에 남생애와 호랑이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동물들을 구분하면서 그 원리를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 시간이었는데요. 학생들이 조마다 하나의 멸종위기 동물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신청을 하고 그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리고 그 공부한 동물들에 대해서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하다가 만들어낸 생각이 챗봇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챗봇 하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앱들을 다 찾아봤는데 이 앱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그냥 제가 찾아본 앱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약간 좀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앱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료입니다. 비싸지는 않아요. 비싸지는 않은데 10,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비싸지는 않은데 굉장히 생각보다 편리한 그런 앱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챗봇의 예시를 지금 화면이 올라가고 있는 거를 보이실 텐데요. 제가 질문을 하면 무엇을 먹고 사나요? 하면 답이 올라오죠. 지금 마지막으로 얼마나 남았어요? 라는 질문을 했더니 궁금한 내용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라고 해서 쭉 리스트 이 중에서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고 이제 나와서 다시 제가 개체수는 했더니 또 질문이 이렇게 나오죠. 답변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챗봇인데요. 이 챗봇의 기본 원리는요. 이겁니다. 단비 AI라는 앱이 사용하기 쉽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챗봇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챗봇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 챗봇이 질문과 답, Q&A 챗봇인데요. Q&A 챗봇은 이런 엑셀 파일에 입력해서 넣어주면 바로 챗봇이 만들어집니다. 자, 원리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왼쪽에는요, 질문을 넣고요. 오른쪽엔 답변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이에 대한 질문을 넣고 오른쪽에 먹이 뭘 먹는지에 대한 답변을 여기다 적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은 먹이와 관련된 자료 조사를 하고 학습의 효과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챗봇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가장 주의할 점은 뭐냐면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공지능은 데이터로부터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에 이 질문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먹이와 관련돼서 학생들이 할 만한 질문들을 다 적어 넣어보는 거예요. 먹이는 무엇인가요? 뭘 먹어요? 뭘 먹나요? 무엇을 먹나요? 뭘 먹니? 먹이, 먹는 거? 뭘 먹어? 배고플 때? 등등등 질문을 여러 가지 넣게 되면 여기에 패턴을 인식해서 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뭘로 만든다? 요 답변을 내보내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계가 어떻게 인간의 언어를 이해합니까?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이 어떤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 데이터에서 패턴을 인식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답을 내보내준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얼마나 남았어?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개체수는 이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답을 해줬어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넣은 질문을 가지고 얼마나 남았니? 라는 것을 기계가 인식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선생님들 되게 아마 인공지능과 관련된 게 있을 거예요. 클로바라든지 진이라는 것 등등이 있을 텐데 가끔씩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저는 답을 모릅니다. 뭐 이런 답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존에 예상되는 질문을 넣지 않았을 때 그 데이터가 부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챗봇을 만들면서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학습의 효과뿐만 아니라 어떻게 인간의 언어를 AI가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원리를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학생들과 오토드로를 활용해서 표 만드는 그런 활동을 좀 해봤습니다. 오토드로우도요, 인공지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 수업 중에 이제 포스터나 뭐 이런 걸 그리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림을 못 그리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게 되는데요. 이 오토드로우는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비슷하게 그리면 여기서 프로그램에서 이런 그림을 원하십니까? 하면서 호랑이 사진을 보여주고요. 곰과 같이 비슷하게 그려주면 곰을 원하십니까? 등등의 어떤 이미 그려져 있는 나의 그림의 패턴에 따라서 예상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우리는 선택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패들렛에 다시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올리면서 반끼리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SSI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세 개의 어떤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에 부분은 좀 더 간단하게 이제 식품 첨가물과 관련된 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뒤로 가면 이제 AI와 관련해서 좀 더 좀 복잡한 그런 활동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아이디어를 내시면 정말 과학기술과 관련된 어떤 쟁점들에 대해서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해보고 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실천 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책을 하나 소개할게요. 이 책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고 혹시 SSI 교육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이 좀 더 궁금하시거나 그러시다면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SSI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SSI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그런 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기 적혀져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